한국에 미국 조선업을 맡기겠다. 트럼프가 1,500억 달러가 걸린 프로젝트로 손을 내밀었습니다. 일명 마스가 프로젝트. 반대로 중국은 더욱 거세게 한국에 도발했어요. 그들이 노린 것은 한국의 서해 330회나 침범하며 철제 구조물까지 설치하기 시작했거든요. 전 세계 언론들이 한국의 완전한 고립을 점쳤습니다. 미중 사이에 끼인 한국 진퇴양난. 그런데 오히려 상황은 역전됐습니다. 미국은 자신들의 220년 전통 조선소에 태극기를 걸었고 중국 함정들은 한국 앞에서 스스로 도망치기 시작한 겁니다. 미중이 탐내는 한국의 서해에는 무엇이 숨겨져 있을까요? 그리고 이들이 넘보는 조선업이 어떻게 구원자가 된 걸까요? 이야기 시작하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 버튼 가볍게 한번 눌러주시면 저 감동 이야기 서은비에게 정말 따뜻한 격려가 됩니다. 지금 어디에서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지 아래 댓글에 나눠주세요.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를 한국에 전부 맡기겠습니다. 2025년 백악관 웨스트윙 회의실. 트럼프 대통령의 최측근 참모인 존슨 국가안보보좌관의 이 말이 회의 테이블을 완전히 얼어붙게 만들었습니다. 한미 협상을 준비하는 사전 회의였는데 이런 폭탄 발언이 나올 줄은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죠.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 전직 미 해군 정보분석관입니다. 15년간 태평양 해상 정보를 담당하며 중국의 해상 팽창을 누구보다 가까이서 지켜본 사람이에요. 해상 안보 자문 역할로 참석한 자리에서 이런 역사적인 순간을 목격하게 될 줄은 몰랐습니다. 존슨 보좌관이 테이블 위에 두터운 파일을 올려놓으며 말을 이어갔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 프로젝트에 매우 깊은 관심을 보이고 계십니다. 중국이 한국의 서해에서 보이는 움직임을 보면서 더욱 확신하셨어요. 국방장관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맞습니다. 2024년 한 해에만 330회 중국 함정이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했어요. 저도 이 수치는 잘 알고 있었어요. 남중국해에서 보던 중국의 패턴과 똑같았거든요. 양식장으로 위장한 고정 구조물 설치, 점진적 기지화 작업까지. 똑같은 수법이었습니다. 존슨이 지도를 펼치며 설명했어요. 보세요. 서해가 왜 이렇게 중요한지 아시겠죠? 이곳을 중국이 장악하면 한국과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어요. 상무부 장관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우리 조선업 재건과 무슨 관계가 있나요? 바로 그겁니다. 존슨이 다른 자료를 꺼내 들었어요. 한국은 지금 전 세계 조선업의 심장부예요. 전체 군함 건조의 49%를 담당하고 있습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어요. 저도 이 수치가 이렇게 높은 줄은 몰랐거든요. 전 세계 절반을 한국이 점유하고 있었던 겁니다. 국방부 차관이 자료를 넘기며 덧붙였습니다. LNG선은 83.7%, 초대형 컨테이너선은 89.2%까지 점유율을 기록하고 있어요. 더 놀라운 건 우리 핵잠수함도 한국 부품 없이는 완성이 불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정말입니까? 재무부 장관이 놀라며 물었어요. 네. 중국 항공모함도 마찬가지예요.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죠. 존슨이 테이블을 가리키며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중국이 서해를 노리는 이유가 바로 이거라고 하셨어요. 한국 조선업과 영해를 압박해서 한국과 미국 모두에게 영향력을 행사하려는 거죠. 저는 그제서야 전체 그림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지정학적으로도 기술적으로도 한국이 핵심 위치에 있었던 거예요. 존슨이 회의실을 둘러보며 계속 설명했습니다. 한미 관세 협상에서 빅카드로 제시됐던 마스가 프로젝트, 정확히는 미국 조선업을 다시 위대하게 프로젝트를 한국과 함께 갑니다. 국방장관이 끄덕이며 심각하게 말했습니다. 사실 미국 상황도 절망적인 거 아시지 않습니까? 핵잠수함 한 척 수리하는데 21개월, 새로 건조하는 데는 5년이 걸려요. 중국은 어떻습니까? 연간 20척을 건조하고 있죠. 미국은 고작 2척에서 3척 수준이에요. 존슨이 두터운 파일을 열며 말했어요. 조선업 재건에 절박한 미국에게는 정말 구원과 같은 카드였겠군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인가요? 전체 한미 협상 규모 3,500억 달러 중에서 1,500억 달러를 조선업에 집중 투자하겠다는 겁니다. 회의실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1,500억 달러,
정말 엄청난 규모였습니다. 상무부 장관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런데 이렇게 되면 사실상 우리가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형태가 되는 거 아닙니까? 존슨이 단호하게 답했습니다. 대통령님 말씀이 자존심 차릴 때가 아니라고 하셨어요. 중국이 해양 패권을 완전히 장악하기 전에 우리도 행동해야 한다고요. 국방부 차관이 자료를 정리하며 말했어요. 실제로 한국 조선 3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만 2,847건이에요. 그 중에서 47건은 완전 독점 기술입니다. 독점이요? 네. 다른 나라가 따라하려면 최소 15년에서 20년은 걸릴 기술들이에요. 저는 이 말을 들으면서 정말 놀랐어요. 한국이 이 정도로 앞서 있다니. 존슨이 또 다른 자료를 펼치며 설명을 이어갔습니다. 제안서를 보면 정말 체계적이에요. 미국 내 조선소 신설, 기술 이전, 인력 양성까지 모든 걸 단계별로 계획해놨어요. 재무부 장관이 놀라며 말했어요. 그리고 곧이어 존슨이 마지막 자료를 가리키며 말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 모든 걸 언제든 실행할 준비가 되어 있다는 점이에요. 기술도 자금도 인력도 모든 게 준비되어 있어요. 트럼프 대통령이 강조한 건 이게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미국의 국가 안보가 걸린 문제라고 하셨어요. 회의실을 나오는 길에 다른 참석자들의 표정이 모두 놀라움과 안도감이 섞여 있었어요. 그날 저녁 워싱턴은 완전히 뒤집어졌습니다. 회의 내용이 알려지자 국회의원들은 긴급 브리핑을 요구했고 언론은 특집 방송을 준비했어요. 미국이 한국의 조선업에 모든 걸 걸었다는 소식이 전 세계로 퍼져나갔죠. 가장 빠르게 반응한 건 중국이었습니다. 다음 날 오전 바로 외교부 대변인 성명이 나왔어요. 한미 간 과도한 군사 협력 강화는 지역 균형 붕괴를 초래할 우려가 있다. 중국이 이렇게 민감하게 반응한다는 건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말 동북아 판도를 바꿀 수 있다는 뜻이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반응이었습니다. 처음에는 외국에 의존한다는 것에 대한 우려가 있었지만 한국의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고 나서는 오히려 감탄하는 분위기였어요. 정말 그랬어요. 미국이 수십 년간 고민해온 조선업 재건 문제를 한국이 한 번에 해결해 줄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한 거였으니까요. 무엇보다 궁금했던 건 한국이 도대체 어떤 기술을 가지고 있길래 트럼프 대통령이 이런 결단을 내린 것인지였어요. 미국이 다른 나라에게 핵심 산업 재건을 맡긴다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었습니다. 회의가 끝난 지 이틀 후, 저는 펜타곤 지하 3층에서 믿기 힘든 문서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 이걸 보고 나면 왜 대통령이 그런 결정을 내렸는지 이해하게 될 거야. 해군 작전 참모부 윌리엄스 제독이 두터운 빨간 봉투를 건네면서 한 말이었어요. 표지에는 극비라는 도장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고 그 아래 한국 조선업 기술력 종합 분석 보고서라는 제목이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봉투를 뜯으면서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3개월간 우리 최고 전문가들이 작성했다는 이 보고서에는 대체 어떤 내용이 담겨 있을까요? 첫 페이지를 넘기자마자 저는 말을 잃었습니다. 대한민국 조선업 전 세계 군함 건조 점유율 47.3%. 47%라니. 세계에서 건조되는 군함의 절반을 한국이 만들고 있다는 뜻이었어요. 이건 정말 상상도 못한 수치였습니다. 저는 15년간 해상 정보를 담당하면서도 이런 사실을 제대로 몰랐던 거예요. 윌리엄스 제독이 제 놀란 표정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놀랍지?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해. 다음 페이지에는 더욱 충격적인 내용들이 빼곡히 적혀 있었어요. 한국의 LNG선 점유율 83.7%, 초대형 컨테이너선 89.2%, 해양 플랜트 74.5%. 거의 독점 수준의 수치들이었습니다. 보고서는 각 분야별로 세밀하게 분석되어 있었어요. 특히 군함 건조 분야에서 한국이 보여주는 기술력은 정말 압도적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 세 회사만으로 전 세계 군함 시장의 절반을 장악하고 있다니. 보고서 중간 부분에는 각국의 조선업 현황이 비교표로 정리되어 있었어요. 한국이 압도적 1위였고 2위인 일본과의 격차도 상당했습니다. 중국이 3위, 그리고 미국은 겨우 6위에 머물러 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기술 격차 분석이었습니다. 한국 조선 3사가 보유한 특허 기술만 2,847건. 그 중에서 47건은 다른 나라가 따라할 수 없는 완전 독점 기술이라고 명시되어 있었어요. 구체적인 독점 기술 목록을 보니 정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함정용 통합 마스트 시스템, 스텔스 선체 설계 기술, 초대형 LNG 저장 탱크 제작 기술, 해상 풍력 발전용 부유식 플랫폼 기술까지. 모든 게 한국이 세계에서 유일하게 보유한 기술들이었어요. 가장 충격적이었던 부분은 의존도 분석이었습니다. 미국 핵잠수함 건조 한국 기술 의존도 73.2%. 저도 모르게 한숨이 나왔어요. 우리나라 최고 기밀인 핵잠수함조차 한국 없이는 만들 수 없다니. 구체적으로는 원자로 냉각 시스템, 추진 장치, 소나 시스템까지 핵심 부품들이 모두 한국산이었습니다. 더 놀라운 건 중국도 마찬가지라는 사실이었어요. 중국 항공모함 건조 한국 기술 의존도 68.7%. 중국의 랴오닝함, 산둥함 모두 한국에서 제작된 핵심 부품들이 없었다면 완성될 수 없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항공모함 갑판용 특수강, 카타펄트 시스템, 레이더 장비까지 모든 게 한국 기술에 의존하고 있었어요. 보고서는 이런 현상이 어떻게 가능했는지도 자세히 분석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이 지난 30년간 조선업에 집중 투자한 결과 특히 연구개발 분야에서 GDP 대비 세계 최고 수준의 투자를 지속해왔다는 내용이었어요. 한국 조선업체들의 연간 연구개발비만 해도 총 47억 달러. 이는 미국 전체 조선업계 R&D 투자의 3배가 넘는 규모였습니다. 그 결과 기술 격차는 해마다 더욱 벌어지고 있었어요. 특히 인상적이었던 건 인력 양성 시스템이었습니다. 한국은 울산과학기술원, 부산대학교, 서울대학교 등에서 매년 최고 수준의 조선해양공학 전문가들을 배출하고 있었어요. 반면 미국은 조선 관련 학과가 거의 사라진 상태였습니다. 보고서 후반부에는 미래 전망이 담겨 있었어요. 현재 추세라면 한국과 다른 나라들 간의 기술 격차는 계속 벌어질 것이고 특히 친환경 선박, 자율운항 선박, 해상 풍력 등 미래 기술 분야에서는 한국이 독주 체제를 구축할 것이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가장 심각한 부분은 미국 조선업의 현실이었어요. 연간 군함 건조 능력이 고작 두세 척에 불과한 상황에서 핵잠수함 한 척을 수리하는 데만 21개월이 걸린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이런 속도로는 중국의 해상 팽창에 대응하기 어렵다는 결론이었어요. 윌리엄스 제독이 제 어깨를 두드리며 말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지? 왜 대통령이 한국에게 손을 내밀었는지 말이야. 정말 그랬어요. 이 보고서를 보고 나니 마스가 프로젝트가 선택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필수라는 걸 알겠더라고요. 보고서의 마지막 결론 부분을 읽을 때는 정말 말이 안 나왔어요. 결론: 현재 기술 격차와 투자 규모를 고려할 때 향후 20년간 한국 조선업을 능가할 국가는 존재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됨. 미국의 해양 패권 유지를 위해서는 한국과의 전략적 협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며 이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닌 필수 사항임. 이 한 문장이 모든 걸 말해주고 있었어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국이 이제는 한국 없이는 해양 패권을 유지할 수 없다는 현실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거였습니다. 특히 인상 깊었던 건 지정학적 분석 부분이었어요. 한국이 동북아시아의 전략적 요충지에 위치해 있으면서 동시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보유하고 있다는 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하고 있었어요. 중국이 서해에서 보이는 움직임도 이런 맥락에서 이해해야 한다는 분석이었습니다. 2024년 한 해 동안 330회나 한국의 배타적 경제 수역을 침범한 것도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한국의 조선 기술을 압박하려는 전략적 의도라는 거였어요. 저는 보고서를 다 읽고 나서 완전히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이건 미국이 한국에게 일방적으로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양국이 함께 중국의 해상 패권 도전에 맞서야 하는 전략적 필요성이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한국이 이미 이런 상황을 예측하고 준비해왔다는 점이었습니다.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 조선업체들은 최근 몇 년간 군사용 기술 개발에 더욱 집중하고 있었고 특히 미래 해전에 대비한 첨단 기술들을 속속 개발해내고 있었어요. 펜타곤을 나오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이런 엄청난 기술력과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니. 그리고 미국과 중국, 세계 양대 해군 강국이 모두 한국에게 의존하고 있다니. 이제 궁금한 건 한국이 어떤 반응을 보일지였어요. 과연 미국의 제안을 받아들일까? 아니면 독자적인 길을 택할까? 한 가지 확실한 건 한국이 세계 해양 패권의 열쇠를 쥐고 있다는 사실이었습니다. 저는 한국해양수산부의 요청으로 더 깊이 있는 분석 작업에 참여하게 되었습니다. 스티븐슨 씨, 중국의 진짜 의도를 파악해야 합니다. 해양수산부 김 과장이 저를 다시 부른 이유였어요. 단순히 현장을 보는 것을 넘어서 중국이 서해에서 보이는 행동 패턴의 본질을 분석해달라는 요청이었습니다. 저는 인천해양경찰청에서 지난 2년간 축적된 모든 자료를 검토하기 시작했어요. 중국 함정들의 침범 기록, 이동 경로, 체류 시간, 활동 패턴까지 모든 걸 면밀히 살펴봤습니다. 첫 번째로 눈에 띈 건 침범 지역의 패턴이었어요. 2024년 총 330회의 침범 중에서 83%가 특정 지역에 집중되어 있었습니다. 바로 한국의 주요 조선소 반경 50km 이내 해역이었어요. 거제도 현대중공업 인근 해역에서만 147회, 울산 현대미포조선 근처에서 89회, 부산 한진중공업 주변에서 72회의 침범이 발생했습니다. 이건 명백히 우연이 아니었어요. 더욱 놀라운 건 침범 시기와 한국 조선소들의 주요 프로젝트 일정이 거의 일치한다는 점이었습니다. 대형 군함 건조가 시작되거나 중요한 진수식이 있을 때마다 침범 빈도가 급격히 증가했어요. 자료를 분석하면서 저는 남중국해에서 봤던 중국의 전략이 그대로 재현되고 있음을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2016년부터 2019년까지 남중국해에서 중국이 보여준 패턴과 거의 동일했거든요. 가장 심각한 건 중국이 설치한 고정 구조물들의 위치였어요. 현재까지 확인된 47개 지점의 구조물들이 모두 전략적 요충지에 배치되어 있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을 잇는 주요 해상 교통로를 완전히 통제할 수 있는 위치들이었어요. 각 구조물의 규모도 점점 커지고 있었습니다. 초기에 설치된 구조물들은 가로세로 20m 정도였는데 최근에 만들어진 것들은 50m가 넘어가고 있었어요. 이런 추세라면 2, 3년 내에 완전한 군사기지로 전환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저는 중국의 전략적 목표를 3단계로 분석했어요. 1단계는 해상교통로 통제, 2단계는 한국 조선업 압박, 3단계는 동북아 해상 패권 장악. 지금은 1단계가 거의 완료되고 2단계가 본격 시작된 상황이었습니다. 특히 주목할 점은 중국이 한국의 조선 기술을 얼마나 중요하게 생각하는지였어요. 중국 자체도 한국 기술에 크게 의존하고 있으면서 동시에 그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막으려는 이중적 전략을 구사하고 있었습니다. 해양경찰청 분석팀과 함께 중국 함정들의 이동 패턴을 자세히 들여다봤어요. 놀랍게도 중국 함정들은 한국 조선소의 작업 일정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었습니다. 대형 프로젝트가 시작되거나 중요한 기술 실험이 있을 때마다 어김없이 나타났거든요. 중국이 우리 조선소 일정을 어떻게 이렇게 정확히 알고 있을까요? 김 과장이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정보 수집 능력이 상당한 것 같아요. 아니면 내부 정보원이 있을 수도 있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국의 핵심 산업 정보가 중국에게 실시간으로 노출되고 있다는 뜻이었거든요. 자료 분석을 계속하면서 저는 중국의 또 다른 전략을 발견했습니다. 서해 침범과 동시에 동중국해에서도 일본을 압박하고 있었어요. 한국과 일본을 동시에 압박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방해하려는 의도였습니다. 가장 우려스러운 건 중국의 장기 계획이었어요. 현재 진행 속도로 볼 때 2027년경에는 서해 전체를 실질적으로 통제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됐습니다. 그렇게 되면 한국의 조선업은 중국의 완전한 영향권 아래 들어가게 되죠. 이런 분석 결과를 종합해보니 마스가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가 보이기 시작했어요. 이건 단순한 경제 협력이 아니라 중국의 해양 패권 도전에 맞서는 한미 공동 전략이었습니다. 특히 한국의 지정학적 위치가 얼마나 중요한지 새삼 깨달았어요. 서해를 장악하면 중국은 한반도와 일본을 완전히 고립시킬 수 있고 동시에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을 통제할 수 있게 됩니다. 분석 작업을 마치면서 저는 한 가지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중국의 서해 도발은 영토 분쟁이 아니라 기술 패권을 둘러싼 전략적 압박이라는 점이었어요. 한국이 보유한 조선 기술을 중국이 얼마나 탐내고 있는지, 동시에 그 기술이 미국으로 넘어가는 걸 얼마나 두려워하는지를 보여주는 사례였습니다. 김 과장과 마지막 브리핑을 하면서도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중국이 진짜 노리는 건 우리 기술이네요. 정말 그랬어요. 한국을 압박해서 미국과의 협력을 포기하게 만들거나 아니면 아예 중국 편으로 끌어들이려는 전략이었습니다. 서울로 돌아가는 기차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처한 이 상황이 얼마나 복잡하고 위험한지, 그리고 동시에 얼마나 중요한 기회인지를 말이에요. 중국의 압박은 계속 강해질 테고 미국의 기대는 점점 커질 텐데 한국은 과연 어떤 선택을 할까? 이 모든 것의 답은 앞으로 벌어질 사건들에서 찾을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부산 해군작전 사령부에서 정말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중국 함정 2척, 우리 배타적 경제수역 침범. 당직 장교의 외침이 작전실을 긴장으로 몰아넣었어요. 레이더 스크린에는 중국 함정 2척이 한국 영해 쪽으로 접근하는 모습이 선명하게 잡혔습니다. 저는 이틀 전부터 한국 해군의 새로운 대응 방식을 관찰하기 위해 이곳에 머물고 있었어요. 한국 정부가 중국의 지속적인 도발에 대해 새로운 방식으로 대응하기 시작했다는 소식을 듣고 직접 확인하러 온 거였습니다. 신형 대구함 출동 준비. 함대 사령관의 명령이 떨어지자 작전실 분위기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기존에 보던 것과는 다른 장비들이 동원되기 시작했거든요. 오늘 투입될 대구함은 최근에 새로 도입된 함정이었습니다. 겉보기에는 기존 함정과 비슷해 보였지만 내부에는 한국이 독자 개발한 혁신적인 시스템들이 탑재되어 있었어요. 새로운 시스템이 뭔가요? 저는 함대 사령관에게 물었습니다. 스텔스 접근 시스템과 선택적 전자전 시스템입니다. 오늘이 첫 실전 투입이에요. 첫 실전 투입이라니 정말 역사적인 순간이 될 것 같았어요. 한국이 독자 개발한 기술이 과연 실전에서 어떤 결과를 보여줄지 정말 궁금했습니다. 대구함이 출동한 지 15분 후 정말 신기한 일이 벌어졌어요. 레이더 스크린에서 대구함의 신호가 점점 희미해지기 시작한 겁니다. 마치 바닷속으로 사라지는 것처럼 보였어요. 함대 사령관이 저에게 설명해줬습니다. 스텔스 접근 모드가 작동되고 있어요. 중국 함정들의 레이더에서는 보이지 않지만 우리에게는 선명하게 잡히고 있습니다. 정말 놀라운 기술이었어요. 선택적으로 특정 레이더에만 보이지 않게 하는 시스템이라니. 이런 정밀한 기술이 가능하다는 게 믿기지 않았습니다. 레이더 스크린을 지켜보니 대구함이 중국 함정들에게 서서히 접근하고 있었어요. 1.5km, 1.2km, 1km. 중국 함정들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순간은 대구함이 중국 함정으로부터 1km 거리에 도달했을 때였어요. 이 거리면 육안으로도 충분히 확인할 수 있는 거리인데 중국 함정들은 여전히 대구함의 존재를 모르고 있었거든요. 이제 선택적 전자전을 시작하겠습니다. 통신 담당 장교가 보고하자 작전실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들이 스크린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 순간 정말 기가 막힌 일이 벌어졌어요. 중국 함정 2척이 서로 교신을 시도하기 시작했는데 신호가 전혀 연결되지 않는 거였어요. 레이더 스크린에서 보니 두 함정이 계속 신호를 보내고 있었지만 서로에게는 전달되지 않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장 놀라운 건 따로 있었어요. 중국 함정들과 본국 사이의 교신은 그대로 유지되고 있었거든요. 한국의 기술이 얼마나 정밀한지를 보여주는 대목이었습니다. 어떻게 이런 게 가능한 거죠? 저도 모르게 감탄사가 나왔어요. 함대 사령관이 자세히 설명해줬습니다. 한국이 개발한 이 시스템은 특정 주파수 대역만을 선별적으로 차단할 수 있다고 했어요. 중국 함정들 간의 교신 주파수는 차단하면서 본국과의 연결 주파수는 그대로 두는 방식이었습니다. 이런 정교한 기술은 정말 처음 봤어요. 미 해군에서도 이런 선택적 전자전 시스템은 없었거든요. 보통은 모든 전파를 차단하거나 아예 차단하지 않거나 둘 중 하나였는데 한국은 원하는 것만 골라서 차단할 수 있었던 거예요. 중국 함정들의 반응은 정말 볼만했습니다. 서로 교신이 안 되니까 점점 당황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본국과는 계속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함부로 행동할 수도 없었습니다. 정말 절묘한 상황이었어요. 15분이 더 지나자 중국 함정들이 뭔가 이상하다는 걸 눈치채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신호등으로 교신을 시도했지만 거리가 너무 멀어서 제대로 소통이 되지 않았어요. 그리고 마침내 20분이 지났을 때 중국 함정들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서로 교신이 안 되는 상황에서 더 이상 작전을 계속할 수 없다고 판단한 거였어요. 결국 철수를 선택한 겁니다. 성공입니다. 중국 함정들이 철수하고 있어요. 작전실에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총 한 발 쏘지 않고 적을 물러나게 한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대구함의 대응 방식이었어요. 중국 함정들이 철수할 때까지 계속 1km 거리를 유지하면서 호위했거든요. 마치 보이지 않는 경호원처럼 말이에요. 작전이 완전히 끝난 후 함대 사령관이 저에게 말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개발한 21세기형 해전 기술입니다. 정말 혁신적이었어요. 물리적 충돌은 완전히 피하면서도 상대방을 효과적으로 무력화시키는 기술. 이런 발상 자체가 정말 대단했습니다. 이 기술을 다른 나라도 보유하고 있나요? 아니요,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합니다. 세계 유일이라니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한국이 이런 첨단 기술을 독자 개발해낸 거였으니까요. 작전 후 브리핑에서 더욱 놀라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기술이 바로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항목 중 하나라는 것이었어요. 앞으로 미국에도 이 기술을 전수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미국이 이 기술을 배우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중국의 해상 팽창을 효과적으로 막을 수 있을 거예요. 물리적 충돌 없이도 말이죠. 정말 기대되는 일이었어요. 한국의 혁신적인 기술이 미국 해군에도 적용된다면 동아시아 해상 균형이 완전히 바뀔 수 있을 테니까요. 부산에서의 마지막 밤, 저는 호텔 창문으로 바다를 바라보며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 기술력은 정말 게임 체인저였어요. 기존의 해전 개념을 완전히 뒤바꾸는 혁신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인상 깊었던 건 한국의 철학이었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무력화시키는 방식, 전쟁을 피하면서도 확실한 우위를 점하는 전략. 이런 사고방식이야말로 진정한 선진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이제 미국으로 돌아가서 이 놀라운 경험을 보고해야 했어요. 한국의 기술력이 얼마나 뛰어난지, 그리고 마스가 프로젝트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정확히 전달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서해에서의 성공적인 작전을 목격한 후, 저는 거제도 현대중공업 조선소를 방문하게 되었습니다. 한국 해군의 신형 함정들이 어떻게 만들어지는지, 그리고 그 놀라운 성능의 비밀이 무엇인지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조선소에 도착하자마자 저는 그 규모에 압도당했습니다. 축구장 수십 개를 합친 것만한 거대한 건조도계는 여러 척의 함정들이 동시에 건조되고 있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눈에 띄는 건 최신형 대구급 호위함이었습니다. 현대중공업 함정사업부 박 부장이 저를 안내했어요. 이 함정들이 바로 중국을 압도하고 있는 비밀입니다. 박 부장은 함정의 상부 구조물, 특히 마스트 부분을 가리켰어요. 얼핏 보면 일반적인 함정과 비슷해 보였지만 자세히 살펴보니 완전히 다른 구조였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세계 최초로 개발한 통합 마스트 시스템입니다. 통합 마스트 시스템이라니 정말 혁신적인 개념이었어요. 기존 함정들은 레이더, 통신 장비, 전자전 장비들이 각각 따로 설치되어 있었는데 한국의 신형 함정은 모든 걸 하나의 마스트에 통합했다는 거였어요. 박 부장이 상세히 설명해줬습니다. 이 시스템의 핵심은 모든 전자 장비들이 하나의 통합 네트워크로 연결되어 있다는 점이었어요. 레이더로 탐지한 정보가 즉시 통신 시스템과 전자전 시스템으로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최적의 대응이 이루어진다는 거였습니다. 가장 놀라운 건 이 시스템의 정밀성이었어요. 기존 시스템들은 각각 따로 작동해서 서로 간섭이 발생하거나 반응 속도가 느렸는데 통합 마스트 시스템은 모든 걸 하나로 연결해서 마치 하나의 거대한 센서처럼 작동한다는 거였습니다. 이 시스템을 보유한 다른 나라가 있나요? 없습니다. 세계에서 한국이 유일해요.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이런 첨단 기술을 한국이 독자 개발해낸 거였으니까요. 박 부장은 함정 내부로 저를 안내했습니다.
작전실에 들어서자마자 저는 또 한 번 놀랐어요. 마치 우주선 내부처럼 보일 정도로 정교하고 현대적이었거든요. 모든 정보가 이 중앙 통제실로 집약됩니다. 거대한 스크린들이 벽면을 가득 채우고 있었어요. 각각의 스크린에는 레이더 정보, 통신 상황, 전자전 상태 등이 실시간으로 표시되고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건 모든 정보가 하나의 통합된 화면에서 동시에 관리된다는 점이었어요. 중국 함정들과 비교하면 어느 정도 차이가 날까요? 박 부장이 자신있게 답했습니다. 적어도 10년 이상 앞서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10년이라니 정말 엄청난 격차였어요. 이 정도 차이면 같은 바다에서 마주쳐도 승부가 안 될 수준이었습니다.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며칠 후 저는 한국 해군으로부터 놀라운 소식을 들었어요. 신형 함정들이 배치된 해역에서 중국 침범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보고였습니다. 해군 작전 참모부에서 제공한 자료를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신형 함정들이 배치되기 전에는 월 평균 28회 정도 발생하던 중국의 침범이 배치 후에는 월 평균 8회로 줄어들었다는 거였어요. 70% 이상 감소한 거였습니다. 더욱 놀라운 건 중국 함정들의 행동 패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영해의 바로 근처까지 접근해서 도발적인 행동을 했는데 최근에는 훨씬 먼 거리에서 맴돌다가 금방 철수한다는 거였습니다. 중국 함정들이 왜 이렇게 행동을 바꾼 걸까요? 해군 관계자가 설명해줬어요. 우리 신형 함정의 성능을 확인하고 나서 더 이상 무리한 접근을 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정말 신기한 현상이었어요. 실제 충돌이 일어난 것도 아닌데 중국이 스스로 도발을 자제하고 있다는 거였거든요. 해군 정보참모부에서 제공한 분석 자료를 보니 더욱 흥미로웠어요. 중국 해군 내부에서 한국의 신형 함정에 대한 경계 지시가 내려졌다는 정보가 포착됐다는 거였습니다. 구체적으로는 한국의 새로운 함정들과는 1대1 교전을 피하라는 내용이었어요. 이는 중국도 한국의 신형 함정 성능을 인정하고 있다는 뜻이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중국 함정들의 레이더 패턴 변화였어요. 예전에는 한국 함정을 발견해도 계속 접근했는데 최근에는 한국의 신형 함정을 탐지하면 즉시 방향을 바꾼다는 거였습니다. 이 정도면 정말 큰 성과네요. 맞습니다. 무력 충돌 없이도 상대방의 도발 의지를 꺾은 거니까요. 정말 놀라운 결과였어요. 한국이 보유한 기술력만으로도 지역 해상 질서를 바꿀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며칠 후 저는 실제 해상에서 한국 신형 함정의 작전을 직접 관찰할 기회를 얻었습니다. 서해 중부 해역에서 진행된 정기 순찰 작전이었어요. 함정의 승선에서 보니 승무원들의 자신감이 정말 대단했어요. 모두가 자신들의 함정과 장비에 대해 확신을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함정이면 어떤 상황에서도 우위를 점할 수 있어요. 함장의 말에서 자부심이 느껴졌어요. 이런 자신감이야말로 진정한 전력의 원천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작전 중에 정말 신기한 장면을 목격했어요. 멀리서 중국 함정 하나가 접근하고 있었는데 우리 함정을 발견하자마자 방향을 바꿔서 멀어지는 거였어요. 저 함정이 왜 도망가는 거죠? 우리 함정의 성능을 알고 있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정말 놀라운 광경이었어요. 실제 교전도 없었는데 상대방이 스스로 물러나는 거였거든요. 함장이 설명해줬어요. 최근 몇 개월간 이런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고 했어요. 중국 함정들이 한국의 신형 함정을 발견하면 더 이상 가까이 오지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이게 바로 기술의 힘이군요. 맞습니다. 싸우지 않고도 이기는 거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이 개발한 기술이 단순히 무기의 성능만 높인 게 아니라 상대방의 도발 의지 자체를 꺾어버린 거였으니까요. 해상 작전을 마치고 돌아오는 길에 함장과 더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한국 해군의 미래에 대해 정말 낙관적이었습니다. 앞으로는 더 이상 물리적 충돌을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왜 그렇게 확신하시나요? 우리 기술력이 워낙 앞서 있어서 상대방도 함부로 도발할 엄두를 못 내거든요. 정말 대단한 일이었어요. 기술의 힘만으로도 평화를 지킬 수 있다는 걸 보여준 사례였습니다. 부산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런 방식이야말로 21세기 해양 안보의 새로운 모델이라고 생각했어요.
상대방을 파괴하는 게 아니라 압도하는 기술력으로 도발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드는 방식. 이런 접근법이 정말 혁신적이었습니다. 무엇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자적으로 개발했다는 사실이 자랑스러웠어요. 세계에서 유일한 통합 마스트 시스템,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중국의 도발을 억제하는 효과까지 보여주고 있었으니까요. 이제 이런 기술이 마스가 프로젝트를 통해 미국에도 전수된다면 정말 동아시아 해상 질서가 안정될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의 평화를 지키는 기술이 더 넓은 지역의 평화에도 기여할 수 있게 되는 거니까요. 서해에서의 놀라운 경험들을 뒤로하고 저는 드디어 미국으로 돌아왔습니다. 워싱턴 덜레스 공항에 도착하자마자 느꼈던 건 한국에서 본 것들이 얼마나 충격적이었는지에 대한 새로운 깨달음이었어요. 펜타곤으로 향하는 길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과연 미국이 한국에서 보여준 그런 기술력을 따라잡을 수 있을까? 아니, 그보다는 우리의 현실이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지를 정확히 파악해야 했어요. 다음 날 저는 노퍽 해군기지를 찾았습니다. 미 해군의 핵잠수함 정비 현장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한국에서 본 놀라운 효율성과 비교해보고 싶었습니다. 기지에 도착해서 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어요. 거대한 드라이독에는 핵잠수함 한 척이 정비를 받고 있었는데 이미 수리를 시작한 지 18개월째라는 거였어요. 아직 3개월은 더 걸릴 예정입니다. 조선소 관리자가 한숨을 쉬며 말했어요. 총 21개월이 걸린다는 뜻이었습니다. 이게 일반적인 수리 기간인가요? 네, 요즘엔 오히려 빠른 편이에요. 부품 조달이 어려워서 더 오래 걸리는 경우가 많거든요. 정말 심각한 문제였어요. 한국에서는 함정 하나를 몇 개월 만에 건조하는 걸 봤는데 미국에서는 수리만 21개월이 걸린다니. 더 큰 문제는 전체적인 생산 능력이었어요. 기지 관계자가 설명해준 바에 따르면 미국 전체의 연간 군함 건조 능력이 고작 2척에서 3척 수준이라는 거였어요. 정말입니까? 안타깝지만 현실입니다. 숙련된 인력도 부족하고 조선소 인프라도 낡았어요. 노퍽 기지를 나오면서 저는 정말 답답했어요. 세계 최강을 자랑하던 미 해군이 이런 상태라니.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더 자세한 자료를 찾아봤어요. 미 해군이 추진하고 있는 쉽 아메리카 법안에 대한 문서들을 검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법안의 내용은 정말 야심찬 것이었어요. 향후 10년간 250척의 군함을 건조하겠다는 계획이었습니다. 연간 25척씩 만들어야 한다는 뜻이었죠. 하지만 현실을 보니 이건 정말 불가능한 목표였어요. 현재 연간 고작 2~3척 만드는 미국이 갑자기 25척을 만든다고 8배 이상 늘려야 한다는 계산이었습니다. 국방부 조선 담당 부서에서 만난 관계자는 더욱 암울한 현실을 말해줬어요. 솔직히 말해서 한국의 도움 없이는 이 목표 달성이 불가능합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요? 기술, 인력, 노하우, 모든 게 필요해요. 특히 LNG선 같은 고도 기술은 아예 우리가 만들 수 없어요. 정말 심각한 수준이었어요. LNG선 분야에서 한국이 80% 이상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다는 건 알고 있었지만 미국이 아예 만들 수 없다는 건 몰랐거든요. 더 자세한 자료를 요청해서 확인해 보니 정말 놀라웠어요. 초대형 선박 기술 분야에서 한국은 세계 1위가 아니라 사실상 독점 상태였습니다. 다른 나라들과의 격차가 너무 커서 경쟁 자체가 불가능한 수준이었어요. 특히 충격적이었던 건 미국 핵잠수함에 들어가는 부품들의 출처였어요. 정밀 가공 부품의 상당수가 한국산이었습니다. 미국이 자랑하는 최첨단 무기 시스템도 한국 기술 없이는 완성될 수 없다는 뜻이었어요. 중국 상황도 마찬가지였어요. 중국이 자랑하는 항공모함들도 한국에서 만든 핵심 부품들이 없었다면 완성되지 못했을 거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결국 한국이 세계 해군력의 중심에 있다는 뜻이네요. 맞습니다. 한국이 공급을 중단하면 미국도 중국도 새로운 함정을 만들기 어려워집니다. 정말 놀라운 사실이었어요. 한국이 단순히 조선업 강국이 아니라 전 세계 해군력을 좌우할 수 있는 핵심 국가였던 거예요. 며칠 후 저는 캘리포니아의 한 조선소를 방문했습니다. 미국 서부 지역의 대표적인 조선 시설이었는데 현실은 정말 참담했어요.
조선소 자체는 규모가 컸지만 실제로 가동되는 시설은 절반도 안 됐습니다. 나머지는 모두 수십 년 전에 멈춰선 상태였어요. 인력이 없어서 가동을 못하고 있어요. 조선소 사장이 한숨을 쉬며 말했습니다. 숙련된 용접공, 설계사, 엔지니어들이 모두 은퇴하거나 다른 분야로 떠났어요. 이런 상황에서 갑자기 생산량을 늘린다는 건 정말 불가능한 일이었어요. 시설도 부족하고 인력도 없는데 어떻게 250척을 만든다는 건지 이해가 안 갔습니다. 반면 한국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 대조적이었어요. 거제도에서 본 현대중공업은 여러 척의 함정을 동시에 건조하고 있었고 모든 시설이 최신식이었거든요. 워싱턴으로 돌아와서 저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를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건 단순히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게 아니라 미국 조선업의 생존을 위한 필수적인 선택이었어요. 국방부에서 만난 고위 관계자는 더욱 직설적으로 말했습니다. 한국 없이는 우리 해군력 유지가 불가능해요. 그 정도로 심각한가요? 네, 현재 추세라면 10년 후에는 중국이 우리를 완전히 앞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정말 충격적인 전망이었어요. 세계 최강 미 해군이 10년 후면 중국에게 뒤질 수도 있다는 거였으니까요. 가장 심각한 문제는 기술 격차였어요. 한국은 매년 엄청난 연구 개발비를 투자해서 계속 앞서 나가고 있는데 미국은 오히려 뒤처지고 있다는 분석이었습니다. 한국의 연간 조선 R&D 투자가 얼마나 되죠? 47억 달러 정도로 추정됩니다. 우리 전체 조선업계 R&D 투자의 3배가 넘어요. 47억 달러라니 정말 엄청난 규모였어요. 이 정도 투자를 지속하고 있으니까 한국이 계속 앞서갈 수밖에 없었던 거였습니다. 펜타곤에서의 마지막 브리핑에서 저는 확신하게 되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는 미국에게 절대적으로 필요한 프로젝트라는 점을요. 1,500억 달러 투자가 과도하다는 의견도 있는데요. 고위 관계자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혀 과도하지 않아요. 오히려 부족할 수도 있습니다. 정말 그랬어요. 한국에서 본 기술 수준과 미국의 현실을 비교해보면 1,500억 달러도 모자랄 것 같았거든요.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미국 정부 관계자들의 인식 변화였어요. 처음에는 한국에게 도움을 요청한다는 것에 대해 자존심이 상해하는 분위기였는데 현실을 파악하고 나니 오히려 감사해하는 분위기로 바뀌었어요. 한국이 우리를 도와준다는 게 정말 다행입니다. 왜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한국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정말 답이 없었을 거예요.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한국이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세계 최강 미국조차 인정하고 의존할 수밖에 없는 기술력을 가진 나라. 무엇보다 한국이 이런 기술을 독점하려 하지 않고 미국과 공유하려고 한다는 점이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진정한 동맹국의 모습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어떻게 진행될지 정말 기대됐어요. 한국의 기술이 미국에 전수되면 정말 양국 모두에게 도움이 될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2024년 12월 하나오션이 미국의 역사적인 필라델피아 조선소를 인수했다는 뉴스가 터졌을 때가 기억났습니다. 필라델피아 조선소라니 이름만 들어도 미 해군 역사의 산증인 같은 곳이었습니다. 1801년 설립된 이 조선소는 무려 220년 동안 미국 해군의 핵심 함정들을 건조해온 곳이었거든요. 남북 전쟁부터 2차례 세계대전, 냉전 시대까지 모든 중요한 순간마다 이곳에서 만들어진 함정들이 활약했어요. 그런데 그 조선소가 한국 회사 손에 넘어갔다니. 당시 저는 도저히 믿어지지 않아서 직접 확인하러 필라델피아로 향했습니다. 공항에서 조선소로 향하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과연 미국인들이 이런 결정을 어떻게 받아들일까? 220년 전통의 조선소를 외국 회사에 넘긴다는 게 쉬운 결정은 아니었을 테니까요. 조선소에 도착해서 본 첫 번째 광경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거대한 조선소 입구에 성조기와 함께 태극기가 나란히 개양되어 있었거든요. 220년 역사상 처음 있는 일이라고 했어요. 정말 인상적인 광경이네요. 게이트 경비원이 저를 보며 말했습니다. 저도 30년간 여기서 일했지만 이런 광경은 처음 봐요. 조선소 내부로 들어가니 더욱 놀라운 변화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곳곳에 한국어와 영어가 함께 적힌 안내판들이 설치되어 있었고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과 현지 직원들이 함께 작업하고 있었어요. 하나오션 미국 법인 김 사장이 저를 맞이했습니다. 그는 이 인수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어려움이 있었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줬어요. 처음에는 반대 여론이 상당했습니다. 어떤 반대였나요? 220년 전통을 외국 회사가 이어받는다는 것에 대한 우려였죠. 하지만 결과는 모든 우려를 불식시켰습니다. 인수 후 단 2달 만에 조선소의 생산성이 40%나 향상됐거든요. 김 사장이 구체적인 수치들을 보여줬어요. 기존의 함정 한 척을 수리하는데 6개월이 걸렸는데 한국 기술 도입 후 4개월로 단축됐다는 거였습니다. 무려 33%나 빨라진 거예요. 어떻게 이런 개선이 가능했나요? 한국의 선진 용접 기술과 모듈화 공법을 도입했기 때문입니다. 조선소 현장을 돌아보면서 저는 그 변화를 직접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한국에서 온 기술자들이 현지 직원들에게 새로운 용접 기법을 가르치고 있었고 작업 공정도 훨씬 체계적으로 개선되어 있었습니다. 가장 인상적이었던 건 현지 직원들의 반응이었어요. 처음에는 외국 회사의 인수를 걱정했던 사람들이 이제는 오히려 고마워하고 있었거든요. 30년 경력의 용접공 존 밀러가 저에게 말했어요. 한국 기술자들한테 정말 많이 배우고 있어요. 새로운 기법들이 훨씬 효율적이거든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좋나요? 작업 시간은 줄어들고 품질은 더 좋아졌어요. 그리고 뭐보다 일하기가 훨씬 수월해졌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기술만 도입한 게 아니라 작업 환경 자체가 개선된 거였거든요. 더욱 의미 있었던 건 고용 확대 계획이었습니다. 하나오션은 인수 후 현지 직원 1000명을 추가로 고용하겠다고 발표했어요. 생산성이 향상되면서 오히려 더 많은 일자리가 창출된 거였습니다. 김 사장이 설명해줬어요. 생산성이 높아지면서 더 많은 주문을 받을 수 있게 됐어요. 그래서 인력도 더 필요하게 된 거죠. 정말 윈윈 상황이었어요. 한국 기업은 미국 시장에 진출하고 미국은 일자리와 선진 기술을 얻고 이런 게 진정한 협력이구나 싶었습니다. 조선소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면을 목격한 건 오후 무렵이었어요. 새로 완성된 함정의 진수식이 있었는데 한국과 미국 국기가 나란히 걸린 함정이 바다로 나아가는 모습은 정말 감동적이었습니다. 220년 만에 처음 보는 광경이에요. 옆에 있던 조선소 관계자가 감격해하며 말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함정들이 이런 식으로 건조될 겁니다. 인수 성공 소식이 알려지자 다른 미국 방산업체들도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어요. 특히 보잉과 록히드 마틴에서 하나오션의 기술력에 주목하고 있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보잉 관계자와의 비공식 만남에서 들은 이야기는 정말 놀라웠어요. 하나오션의 모듈화 기술을 우리 항공기 제작에도 적용할 수 있을지 검토 중입니다. 항공기에도 조선 기술을 적용한다고요? 네, 대형 구조물 제작 원리는 비슷하거든요. 록히드 마틴도 마찬가지였어요. 한국의 정밀 가공 기술을 자사의 미사일 시스템에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했습니다. 이제 미국 방산업계 전체가 한국 기술에 주목하고 있는 거네요. 김 사장이 자랑스럽게 말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요. 필라델피아 조선소 성공이 하나의 모델이 된 거죠. 정말 놀라운 변화였어요. 한국 회사 하나가 220년 전통의 미국 조선소를 인수해서 성공을 거두자 다른 분야의 미국 기업들까지 한국 기술을 배우려 하고 있는 거였거든요. 조선소 견학을 마치고 돌아가는 길에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이건 단순한 기업 인수가 아니라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었어요. 미국 산업 질서 자체를 바꾸는 출발점 같은 느낌이었거든요. 특히 인상 깊었던 건 한국 기업의 접근 방식이었어요. 단순히 인수해서 이익만 추구하는 게 아니라 현지 직원들과 함께 성장하려는 모습, 기술을 나누고 일자리를 늘리는 방식 말이에요. 220년 동안 성조기만 보던 조선소의 태극기가 나란히 걸린 그 장면이 다시 한번 떠올랐습니다. 이제 한국은 정말 세계적인 기술 강국이 되었구나. 미국의 전통 산업까지 이끌어가는 수준에 도달한 거구나. 그런 생각이 들면서 정말 자랑스러웠어요. 무엇보다 하나오션의 성공이 마스가 프로젝트에 미칠 영향이 기대됐습니다. 이미 실제로 성공 사례를 만들어낸 한국 기업이니까
미국 정부와 의회의 신뢰도 훨씬 높아질 거라고 생각했어요. 앞으로 더 많은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진출해서 이런 성공 스토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들었습니다. 한국의 기술력이 미국 산업 전반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테니까요. 저는 다시 한국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마스가 프로젝트의 실질적인 준비 과정을 직접 확인하고 싶었거든요. 아직 프로젝트가 공식 시작되지는 않았지만 한국 측에서 어떤 준비를 하고 있는지 궁금했어요. 거제도 현대중공업 본사에 도착해서 저는 놀라운 소식을 들었습니다. 회사 내부에 마스가 프로젝트 전담 기술 전수팀이 이미 구성되어 있다는 거였어요. 현대중공업 관계자가 웃으며 답했습니다. 우리는 미리 준비하는 게 습관이에요. 기회가 왔을 때 바로 움직일 수 있도록 말이죠. 정말 인상적이었어요. 한국 기업들의 이런 준비성과 전향적인 자세가 세계적인 경쟁력의 원천이구나 싶었습니다. 기술연구소로 향하는 길에 안내를 맡은 김 과장이 특별한 사람을 소개해 주겠다고 했어요. 오늘 정말 특별한 분을 만나시게 될 겁니다. 어떤 분인가요? 우리 회사의 명예 기술자이시면서 마스가 프로젝트의 핵심 인물 중 한 분이에요. 기술연구소 깊숙한 곳에 있는 작은 사무실에서 저는 정말 놀라운 분을 만났습니다. 80세의 정해찬 장인이었어요. 하얀 머리에 깊은 주름이 새겨진 얼굴이었지만 눈만큼은 20대 청년처럼 생기가 넘쳤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마이클 스티븐슨입니다. 정장인이 따뜻한 미소로 저를 맞아주셨어요. 미국에서 오셨다고 들었어요. 반갑습니다. 김 과장이 정장인의 특별한 이력을 소개해줬습니다. 1950년 흥남철수 당시 미군함에 의해 구조된 생존자라는 거였어요. 그때 나이가 겨우 7살이었다고 했습니다. 그 배 덕분에 목숨을 건지셨군요. 정장인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씀하셨어요. 네, 그때 미군이 아니었다면 저는 지금 여기 없었을 거예요. 정장인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저는 정말 감동했어요. 70년 전에는 미군에게 구조받은 어린아이였는데 지금은 미국에게 기술을 전수해 줄 수 있는 명장이 된 거였거든요. 그래서 마스가 프로젝트에 참여하시게 된 거군요. 그렇습니다. 그때 받은 은혜를 이제는 제가 가진 기술로 보답하고 싶어요. 정장인이 보여준 작업실은 정말 놀라웠습니다. 각종 용접 장비들과 함께 수십 년간 축적해온 기술 자료들이 정리되어 있었어요. 특히 함정 건조에 필요한 특수 용접 기법들에 관한 노하우가 엄청났습니다. 이 모든 기술을 미국에 전수하실 계획이신가요? 물론이죠. 제가 알고 있는 모든 걸 다 가르쳐 드리고 싶어요. 정장인은 이미 후배 기술자들에게 자신의 노하우를 전수하는 작업을 시작하고 있었어요.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면 미국으로 파견될 기술진들을 미리 교육하고 있는 거였습니다. 저희가 미국에 가서 제대로 된 기술을 전수하려면 먼저 우리 후배들이 완벽하게 익혀야 해요. 정말 치밀한 준비였어요. 단순히 기술자를 보내는 게 아니라 완벽하게 준비된 최고 수준의 전문가들을 파견하려는 거였거든요. 작업실 한켠에는 정장인이 직접 제작한 함정 모형들이 전시되어 있었어요. 6.25 전쟁 당시의 미군함부터 최신형 한국군함까지 정말 다양했습니다. 이 모형들을 왜 만드셨나요? 각 함정마다 용접 기법이 달라요. 후배들이 이해하기 쉽게 모형으로 설명해 주려고 만든 거예요. 정말 교육자의 마음가짐이었어요. 자신의 지식을 다음 세대에게 전수하려는 열정이 대단했습니다. 정장인과 함께 점심을 먹으면서 더 깊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그는 평생 함정 건조 일을 하면서 항상 미국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잊지 않고 있었다고 했어요. 어릴 때부터 언젠가는 그 은혜를 갚아야겠다고 생각했어요. 그런 생각으로 기술을 익히신 거군요. 네, 그래서 더 열심히 공부했던 것 같아요. 오후에는 정장인이 젊은 기술자들을 지도하는 모습을 직접 관찰할 수 있었어요. 30대, 40대 기술자들이 80세 노장인의 설명에 집중하며 메모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 용접선을 보세요. 각도가 정확히 45도가 되어야 해요. 왜 45도여야 하나요? 함정이 파도를 받을 때 가장 견고한 각도거든요. 제가 50년간 경험해 본 결과예요. 이런 세세한 노하우들을 젊은 기술자들에게 아낌없이 전수하고 있었어요.
책에서 배울 수 없는 실전 경험들을 생생하게 전달하는 모습이 정말 인상적이었습니다. 마스가 프로젝트가 시작되면 직접 미국에 가실 계획이신가요? 나이가 많아서 장기간 파견은 어렵겠지만 초기의 기술 전수 과정은 꼭 참여하고 싶어요. 80세의 나이에도 미국에 가서 기술을 가르치겠다는 의지를 보이시는 모습에 정말 감동했어요. 정장인은 이미 미국 기술자들을 위한 교육 교재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한국어로 된 기술 자료를 영어로 번역하고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게 그림과 도표를 추가한 자료들이었어요. 이 교재들을 언제부터 준비하셨나요? 마스가 프로젝트 소식을 들은 직후부터요. 미리 준비해두면 나중에 시간을 절약할 수 있거든요. 정말 놀라운 준비성이었어요. 아직 정식 계약도 없는 상황에서 이렇게 치밀하게 준비하고 있다니. 저녁 무렵 정장인과 함께 조선소 전체를 둘러보는 시간을 가졌어요. 거대한 건조독들과 최첨단 장비들을 보면서 그는 지난 70년간의 변화에 대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제가 처음 이 일을 시작했을 때는 정말 아무것도 없었어요. 지금은 세계 최고 수준이 됐는데요. 네, 정말 꿈만 같아요. 그런데 이제는 우리가 미국을 도와줄 수 있는 수준까지 왔으니 더욱 감회가 새로워요. 조선소를 나오면서 정장인이 마지막으로 해주신 말씀이 특히 기억에 남았어요. 저는 미국 덕분에 살 수 있었어요. 이제는 제 기술로 미국을 도와드릴 차례죠. 정말 감동적인 말씀이었어요. 70년 전의 은혜를 70년 후에 기술로 갚으려 하는 모습. 이런 게 진정한 한미동맹의 정신이구나 싶었습니다. 호텔로 돌아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계속 생각했습니다. 정혜성 장인 같은 분이 한국에 얼마나 많을까? 과거에 받은 도움을 잊지 않고 지금은 자신의 능력으로 보답하려는 사람들 말이에요. 마스가 프로젝트의 진짜 의미가 이제야 완전히 이해됐어요. 이건 단순한 기술 협력이 아니라 70년간 쌓아온 한미 우정을 기술과 마음으로 승화시키는 프로젝트였던 거예요. 한국의 이런 마음가짐이라면 마스가 프로젝트가 정말 성공할 수 있을 거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기술도 기술이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도우려는 마음이 있으니까 말이에요. 미국으로 돌아가는 비행기 안에서 저는 이번 한국 방문에서 얻은 소중한 경험들을 정리했어요. 특히 정해찬 장인과의 만남은 정말 잊을 수 없는 순간이었습니다. 앞으로 마스가 프로젝트가 본격 시작되면 정장인 같은 분들이 미국으로 와서 우리 기술자들을 가르쳐 주실 거예요. 그분들의 기술과 마음을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도록 미국도 잘 준비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이런 준비성과 진정성이라면 마스가 프로젝트는 분명히 성공할 거라고 확신했어요. 그리고 그 성공이 한미 동맹을 더욱 단단하게 만들 수 있을 거라는 기대감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1,500억 달러 마스가 프로젝트로 시작된 이 놀라운 이야기는 단순한 경제 협력을 넘어섰습니다. 한국이 보여준 것은 기술력만이 아니었습니다. 과거의 은혜를 잊지 않고 미래의 평화를 준비하는 마음, 그리고 세계 해양 패권의 중심에서 진정한 리더십을 발휘하는 모습이었어요. 기술로 전쟁을 막고 마음으로 동맹을 지켜가는 대한민국의 오늘의 사연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